자,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거는 우리 감정평가가 물건의 가치를 정해가지고 그거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거는 물건의 가치를 판정하는데 몇 가지 방식이 있다? 3가지 방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정평가 3방식이에요. 자, 이 교탁 있네요. 자, 이 교탁이 얼마 할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얼마 할 것 같습니까? 10만 원? 3만 원? 3만 원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조금 이용 가치? 자, 그럼 이 물건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3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물건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을까? 이거 만드는데 뭐 한 5만 원 들었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만드는데 5만 원 정도면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5만 원 든 비용 자체를 거기에다가 만든 사람의 이윤 한 만 원 정도 붙이자. 그럼 이건 얼마다? 6만 원 하겠다. 맞아요? 즉 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이 물건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구하는 거를 비용접근법이라 그래요.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그 물건의 가치를 구해보자. 이걸 비용접근법이라 그러고, 이러한 방식을 원가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원가 방식. 비용이 원가잖아. 또 어떤 게 있을까? 이제 비용접근법 하나 있었고. 자, 이거하고 시장에 나가본 거야. 시장에 갔더니 이거하고 비슷한 거를 5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좀 안 좋은 거야. 그게 5만 원에 해. 그럼 얘는 한 6만 원 하겠네.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에 가서 한번 찾아봤다. 시장접근법. 이러한 방식을 제가 조금 비교해봤죠? 네. 비교 방식이라고 불러요. 비교 방식. 또 있다 또 이제. 자, 우리 아까 제가 가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치. 장래에 발생할 이익의 현재값이라 그랬죠? 아까 그게 가치의 뜻이었잖아. 네. 맞아요?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탁이 장래에 나한테 가져다 줄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을 현재 가치로 구해봤더니 한 3만 원 하겠더라. 맞아요? 그렇게 구해볼 수도 있겠네. 가치의 원뜻대로 그렇게 구하는 것을 소득접근법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방식을 수익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우리가 3방식이라 불러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3가지 방식 중에서 가치의 개념에 가장 충실한 방법이 뭘까요? 가치의 개념에 가장 충실한 거? 수익 방식이죠. 아까 제가 가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 장래에 발생할 이익의 현재값. 그렇게 해서 구한 게 몇 번이었어? 3번. 비교 방식은 시장에 가가지고 비슷한 거 찾았다니까? 장래 발생할 이익 필요 없어. 그냥 시장에 가가지고 이거 비슷한 거 찾아가지고 5만 원 안에 이것도 한 6만 원. 이게 비교 방식이라니까. 장래 이익 전혀 고려 안 했습니다. 비용접근법 원가 방식은 뭔데? 이거 만드는데 얼마 비용이 들었을까? 이게 원가 방식이라고. 소득접근법 수익 방식은 뭔데? 이 물건이 장래에 나에게 수익을 얼마나 가져다 줄 거냐? 그걸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자. 이게 수익 방식이야. 가치 개념하고 어때요? 같죠? 다시 가치의 개념에 가장 충실한 접근법이 뭐라고요? 소득접근법, 수익방. 시험에 나올 수 있다니까 이런 말들이. 네? 시험은 기본에 충실하다고 그랬다. 이게 기본에 충실한 거야. 가치 개념과 가장 부합되는 방식, 수익 방식. 또 질문해 볼게. 아까 우리 대체의 원칙 공부했죠? 대체의 원칙하고 가장 밀접한 건 어떤 것 같아요? 비교 방식, 비슷한 거. 그죠? 그렇죠.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거든. 자, 이제 봅시다. 이 비용접근법은 비용이라는 거는 공급자와 관계 있을까요? 수요자와 관계 있을까요? 공급자. 그래서 비용접근법은 공급자 가격이라고도 그럽니다. 비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급이에요. 소득접근법 있죠? 소득이라는 거는
만족 이런 개념이거든. 소득접근법은 수요자와 관계 있어요. 수요자 가격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이 시장 아닙니까? 네. 시장접근법은 균형가격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린 부동산을 공부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아까 제가 부동산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사용수익의 대가인 임대료, 임료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각 방식마다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가격을 가액이라고도 그래요. 가격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도 있더라는 겁니다. 즉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뭐 구하는 방법도 있다?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비교 방식에 의해서도 가격 또는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있죠. 수익 방식에서도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맞아요. 오케이. 원가 방식에서 가격 또는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원가법.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불러요. 적산법.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불러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부릅니다. 수익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불러요.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지 가격 구할 때, 토지의 가격을 구할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있어요. 토지 가격 구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3방식 7방법이라고 부릅니다. 7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3방식 7방법 이렇게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원가 방식에서 가격, 가액을 구하는 걸 뭐라 부른다?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원가 방식에서 가격, 가액 구하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 원가법.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 수익 환원. 그걸 알아야 돼. 수익 환원법, 거래 사례 비교법, 원가법은 전부 다 가격, 가액 구하는 방법입니다. 적산법,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부터 일단 알아야 돼요. 우리 시험은 기본을 물어본다고. 기본. 자, 그 다음 원가법에 의해서 구해진 가격을 뭐라고 부르냐면 적산가액이라고 불러요.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네. 머리 아프다. 어떻게 뭐 그걸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적산법에 의해서 구해진 임료를 적산임료라 그래요. 적산임료.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구해진 가액을 비중가액, 뭐 유추가격을 하는데 뭐 비중가액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쓰는 용어니까. 비준가액, 임대사례 비교법, 비준임료. 얘는 이제 공식가니까 넘어가고요.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구해진 가액을 수익가액, 얘는 수익임료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 내용 있죠? 뭘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4월달까지. 그렇지. 내년 4월까지. 기분이 좀 상하신가 외우라니까. 4월까지 외우세요. 네. 네.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서요. 그냥 막 비워놓고 있잖아요. 알맞는 거 끼워서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안 외울 수가 없어요. 칸 끼우기 이런 게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외울 수 있어요. 아직까지 뭐 몇 번만 써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외워집니다. 다 외워진다. 근데 외울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수익환원법은 가액 구하는 거예요? 임대료 구하는 거예요? 수익환원법은 가액 구하는 거다. 수익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이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라고. 아시겠죠? 이게 가액 구하는 방법인지 임대료 구하는 방법인지 이걸 일단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게 거기 나오죠? 네,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아직 감정평가 규칙을 공부하진 않았는데 감정평가 규칙에 보면 물건별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을 다 정해놨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가격 구하는 방법이 적산 원가법도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도 있고 수익하는 법도 있죠. 그죠? 그럼 건물 가격 구할 때는 무슨 방법 써라? 과수원을 평가할 때는 무슨 방법을 써라? 다 정해놨다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주된 평가 방법이라 그래. 우리 교재는 보니까 거기 표에 옆에 몇 개를 적어놨어요. 거기 보세요. 원가 방식 표 옆에 보니까 건물이라고 있습니까? 네. 건물은 원가법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네. 가격 구할 때 가격 구하는 방법이야. 그럼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 뭐라고요? 원가법. 원가법이거든. 이거 나중에 다 외워야 돼요. 지금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다 외워집니다. 왜냐? 시험 칠 때까지 엄청나게 내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 엄청나게. 지금은 내가 처음이니까 얘기를 잘 안 하지만 한 5월달 이후부터는 굉장히 자주 얘기를 해요. 저절로 다 알게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이런 건 다 맞춘다니까. 그럼 주된 평가 방법 중에 뭐 대표적인 게 건물은 무슨 법 쓴다? 원가법 써요. 원가법. 자, 그럼 감정평가사가 건물을 감정평가 의뢰를 받았어요. 그럼 이걸 대상부동산이라 그러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그럼 감정평가사가 이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가 무슨 법 써야 될까요? 그래요.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법 써야 되겠죠? 네. 원가법을 평가했어요. 원가법에 의해서 나온 가액을 뭐라 부르냐면 적산가액이라 그러거든. 원가법에 의해서 구해진 가격을 뭐라 부른다? 적산가액. 적산가액. 적산가액으로 구해봤더니 이 건물이 10억이라고 평가가 됐어. 10억. 아시겠죠? 네. 그럼 이게 첫 번째 질문. 그럼 이 10억이 최종 평가액이냐 이거예요. 10억이 최종 평가액. 이걸 첫 번째 알아야 돼. 아니다. 아시겠어요? 네. 10억이 최종 평가액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감정평가업자는 주된 평가 방법 외에, 그럼 이거 하나 빼버리면 이게 주된 평가 방법이잖아요. 그럼 이거 빼면은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죠. 이 둘 중에 한 개 이상을 더 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이상의 방법을 더 해봐라. 왜? 이 금액이 과연 합리적인지 검토해 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된 평가 방법이 원가법이라고 그래서 원가법에 구한 적산가액이 최종 평가액이 아니다. 다른 방법을 한 개 더 해봐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최소한 한 개 이상 더 해봐야 돼.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구해진 거를 비준가액이라 그러죠. 네. 비준가액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6억이 나왔다 해볼게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써봤더니 얼마가 나왔다? 6억. 그럼 6억도 최종 평가액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다. 아니다. 최종 평가액이 아니다. 그럼 얘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나와 있는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 이것들은 최종평가액이다, 최종평가액이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걸 시산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들은 뭐라 부를 것 같아? 시산임료. 아시겠죠? 그럼 이 시산가액은 최종평가액이다, 최종평가액이 아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최종평가액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최종평가액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적산가액이 10억이고 비준가액이 6억이 났지? 그럼 최종평가액을 구하라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개 더해가지고 나누기 2. 그죠?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뭐라고?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를 산술평균한다 그래요. 뭘 한다고요? 산술평균. 산술평균하면 안 돼. 산술평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물건이 5개야. 5개 다 더해. 그래서 나누기 5 한 게 뭐라고요? 산술평균. 3개를 더했어. 나누기 3 한 게 무슨 평균? 그런 게 산술평균이야. 산술평균하면 안 돼. 산술평균 한다는 거는요, 중요도가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같다는 뜻이거든. 우리 애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국영수 4과 시험을 보고 왔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 근데 그걸 전부 다 더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나누기 5 했어요. 무슨 평균이다? 산술평균. 이렇게 산술평균 한다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의 중요도가, 가중치가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산술평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주된 평가 방법이 원가법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걸 똑같이 중요도를 해버리면 주된 방법 왜 정하노? 할 이유가 없지. 맞아요. 그럼 중요도를 같게 해야 돼? 다르게 해야 돼? 다르게 해야 된단 말이야. 중요도를 다르게 해서 평균하는 거는 가중평균이라 그래. 뭐라 부른다고? 가중평균. 자, 그럼 보세요.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은 시산가액이라 그러고 최종평가액이 아니라 그랬지? 그러면 최종평가액을 구하려면 시산가액을 조정해야 되겠네. 맞습니까?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산가액을 조정해야 돼. 자, 이 시산가액 조정할 때 산술평균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기억합니다. 산술평균하면 안 된다. 우리 개론에서 만약에 앞으로 산술평균한다 이런 말 나오죠? 다 X입니다. 우리 개론에는 산술평균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가중평균해요. 가중평균. 산술평균하면 안 돼. 산술평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16억이니까 나누기에서 8억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서 만약에 가중치를 줘. 원가법의 가중치가 0.6, 60%. 거래사례비기표 비준가액의 가중치가 0.4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합니다. 곱해. 그러면 10억에 0.6 곱하면 얼마예요? 6억이죠. 6, 4, 24, 2.4억이죠. 맞아요? 이 두 개 더해. 얼마다? 8.4, 8억 4천. 이렇게 구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걸 가중평균이라 그래요. 가중평균은 중요도를 가지고 평균하는 거야. 자, 국어 시수가 4시간이래. 영어 시수가 4시간이래. 사회 시수가 2시간이래. 그럼 가중치가 다르지? 그렇게 해서 평균 다 내잖아요. 학교 성적 낼 때. 맞습니까? 그래. 그렇게 내거든. 요즘 우리 애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내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그전에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아빠는 내 공부에 관심이 없지 그러길래 제가 하루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 때도 그렇게 했거든. 우리 때도. 맞아요. 우리 때도 그렇게 다 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은 최종평가액이 아니다. 뭐라 부른다? 시산가액이라 부른다. 이 시산가액을 조정해서 최종평가액이 나오는데 조정할 때 산술평균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좋아요. 시산가액 조정까지 다 봤어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이 원가법 할 거거든요. 원가법? 네. 이제 머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할 수도 있어. 예? 예?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지금도 아프다고? 아까부터 아프다고? 자, 원가법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뜻 정도만 볼게요. 의미 정도. 첫 번째, 원가법. 원가법은 가액 구하는 방법입니까? 임대료 구하는 방법입니까? 가액 구하는 방법입니다. 가액 구하는 방법. 이 원가법에 의해서 구해진 가액을 뭐라 불러요? 적산가액이라고 불러요. 적산가액. 대학 교수들에 따라서는 복성가액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적산가액은요, 제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뺍니다. 시험에서 적산가액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계산 문제를 풀려면 이 식 자체를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워놔야 돼요.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식을 외워놔야 돼요. 나중에 다 할 수 있어요. 겁내지 마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겁부터 먹으면 안 돼. 겁부터 먹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왜 그 동상 같은데 손 넣으면 뱀 깨문다. 겁 먹으면 손 못 넣지? 네. 아니 아무도 없는데 넣어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겁이 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눅이 들면. 자, 제가 원가법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건지? 네.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건물이 있어요. 우리 학원 건물이야 이게. 우리 학원 건물. 이걸 평가를 해달래. 근데 이 건물은 지은 지, 준공한 지 5년이 지났어요. 지은 지 새 건물이 아니고 낡은 건물이죠. 예. 그럼 원가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새 건물을 지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걸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 건물을 짓는다? 새 건물. 새 건물을 지었더니 이게 한 20억 정도 들어. 새 건물을 지으면 20억 들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 수명이 있어, 수명. 수명을 뭐라 부르냐면 내용연수라 그래. 수명이란 말은 잘 안 쓰고 내용연수란 말을 씁니다. 이 건물에 내용연수가 있다고요. 네? 이 건물의 내용연수가 만약에 20년이야. 건물의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 20년. 자, 그럼 만약에요, 이 건물이 20억짜리인데 이 건물 앞으로 수명이 20년짜리 수명이 갖고 있다고. 그러면 매년 건물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감가된단 말이에요. 감가. 그럼 만약에 매년 감가액이 똑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 걸 정액법이라 그럽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만약에 감가가 똑같아. 그러면 1년마다 얼마씩 감가가 될까? 1억씩, 1억씩, 1억씩 이렇게 감가가 되겠죠? 그래서 20년 지나면 20억이 싹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맞아. 네. 오케이. 근데 이 건물은 지은 지 몇 년 지났다고? 5년 지났네? 그럼 제가 총 얼마 감가가 됐을까? 그럼 이 건물은 얼마짜리다? 그렇지. 그렇게 보는 게 원가법입니다. 원가법. 중고차 사러 갔어요. 중고차. 예? 그랜저 사러 갔어. 얼마예요? 그랬더니 1,800원인데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도 이게 만든 지 얼마 됐는데 그랬더니 5년 됐대. 아니 사장님, 이 지금 그랜저 지금 새 차를 사도 만약에 2천만 원인데 이 차가 만약에 1년에 100만 원씩만 감가가 돼도 5년 지나서 얼마 감가 됐어요? 500. 그럼 이 차는 얼마짜리다? 1,500짜리다. 근데 왜 1,800 받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하네, 여러분들. 그래, 그게 원가법이야. 자, 원가법은 이 물건하고 똑같은 물건을 새로 만든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이 얼마큼 가치가 없어졌는지를 평가해가지고 그거를 빼버린다. 그러면 그 물건 가격이 나온다. 분필 있어.
분필이 있는데 이 분필이 지금 5cm짜리야. 이 분필을 감정평가해 달래. 그럼 이 분필을, 새 분필을 만든다고 가정하는 거야. 새 분필 만들 때 새 분필 비용이 1,000원이야. 1,000원. 근데 이게 10cm야. 그럼 얘는 얼마 할까? 원가법입니다. 이게 새 거를 만들어 가지고 닳아 없어진 만큼을 빼버리자. 아시겠어요? 이 건물하고 새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이 건물이 가치가 얼마 정도 없어졌는지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빼버리면 뭐가 된다? 이 건물의 평가액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개념을 아시겠어요? 자, 이때 새 건물 가격 있죠? 이게 재조달원가야. 재조달, 새로 조달할 때 들어가는 원가. 제가 나중에 적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1억씩 해가지고 5년 동안 감가가 쌓여 있는 거 있죠? 이게 5억이었잖아. 감가가 쌓여 있다. 누계, 감가 누계액이라 부릅니다. 원가법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일단. 그럼 이 재조달원가라는 건 뭐냐? 재조달원가는 대상 부동산을 새로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축 원가입니다. 신축, 새로 만드는 원가야. 그 앞에 기준 시점 현재. 앞으로 우리 감정평가할 때는 전부 기준 시점 현재입니다. 기준 시점 현재. 재조달원가는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을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 원가예요. 기준 시점 현재 뭐 신축 시점 이런 말 쓰면 안 돼. 시점 나오면 지금 무슨 시점이다? 그냥 기준 시점이야. 기준 시점 말고 이상한 시점 적어놨잖아. 다 X야.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 말고 이상한 시점 막 적어놨지. 뭐 현재 시점, 신축 시점, 뭐 이상한 시점 있잖아. 그 외에 막 다 X.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감정평가는 다 기준 시점.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짓는 방법 그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직접 짓든지 자가건설이라 그래. 남한테 맡길 수도 있어. 도급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재조달원가는 자가건설 기준이냐 도급 기준이냐 이 말입니다. 도급 기준으로 구합니다. 뭐로 구한다고? 도급 기준. 도급 기준. 도급 기준이라는 거는 이 재조달원가 안에 일을 해준 사람을 수급인이라 그러거든.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도급 기준이라는 거는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개 기억합니다, 그냥. 근데 요즘의 시험 추세를 보면요. 예전에는 이런 걸 좀 물어봤어요. 최근에는 안 물어봐요. 그냥 계산 문제 나와버려요, 그냥. 계산 문제 나와버려요. 감가 누계액 구해라. 적산가액 구하라.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론은 너무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원가법.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52페이지에 원가법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 빼기 감가 누계액 돼 있죠? 이 감가 누계액을 감가 수정액이라고도 그래요. 감가 수정액. 그리고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이 과정 있죠? 이 과정을 감가 수정이라고도 그럽니다. 감가 수정하고 감가 수정액은 다릅니다. 뜻이. 감가 수정은 재조달원가는 신축원가잖아요. 이걸 낡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감가 수정이라 그러고 감가 누계액을 감가 수정액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 교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재조달원가 거기 양가로 3번 보세요. 도급 건설 기준이라 돼 있죠? 네. 도급 기준이고요. 그 위에 1번에 의의보입니다. 대상 부동산의 무슨 시점이라고 돼 있어요? 기준 시점. 신축.
소요되는 비용이다. 기준 시점에서의 신축 원가를 얘기합니다. 도급 기준. 감가수정은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쭉 넘겨보세요. 54페이지에 보시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나오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수익환원법은 제가 안 하렵니다. 수익환원법이 제일 어렵거든. 수익환원법은 여러분 좀 지식이 쌓이고 나면 합시다.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만 좀 기본적인 개념만 한번 잡아볼게요. 원가법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아시겠어요? 원가법 어떻게 그런데 요즘 보니까 뭐 중고 샵들이 많잖아요. 자, 중고 가게 옷 사러 갔어요. 옷 사러. 중고 옷이죠. 봤더니 10만 원이래. 그러니까 원가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야, 지금 새 옷이 지금 이게 20만 원 한다. 근데 이 옷이 보니까 한 5년 지났겠네. 그죠? 그럼 만약에 옷이 1년에 3만 원씩 가치가 없어지면 5년이 지났으면 15만 원 가치가 날아가 버렸지. 그럼 이건 20만 원이었는데 세 개 20만 원인데 15만 원 가치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원가법. 아시겠죠? 이 물건의 비용을 가지고 출발을 끊는 거야. 이 물건을 새로 만든다면 20만 원이면 만드는데 무슨 이 정도 가격을 받느냐 이런 뜻입니다. 비용을 가지고 접근한다. 원가법은. 자,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원가법은 그 대상 물건하고 똑같은 걸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신축 비용을 구해가지고 감가하는 겁니다. 자,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은 뭐냐? 말 그대로 거래가 있었던 사례를 찾아서 비교해라 이 뜻이에요. 자, 이게 대상 부동산이야. 자, 이 건물을 평가해야 돼.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하고 비슷한 부동산을 찾아요. 그걸 아까 뭐라고 그랬지? 사례 부동산. 어디 가서 찾아요? 인근지역. 인근지역이 없네? 그렇지. 없으면 주변 용도지역. 아시겠죠? 사례 부동산을 찾습니다. 찾았다. 얘가 사례 부동산이에요. 이거는 무슨 부동산이고? 대상 부동산이고. 우린 이걸 평가해야 돼. 자, 이 사례 부동산을 찾았는데 이 부동산은 5년 전에 10억에 거래가 있었다는 거야. 5년 전에 10억 원에 거래가 됐대요. 그러면 이 건물도 10억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죠? 네.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이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조정해주면 됩니까? 네. 조정해주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물가가 10% 올랐단다 그러면 10% 업해주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이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부동산을 찾아서 이 부동산을 조정해주는 거다. 이 10억 원을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사례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사례가액. 5년 전에 거래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거래 시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대상 부동산의 시점은 무슨 시점인데? 에이, 기준 시점. 이상한 말 쓰지 말라고 그랬다. 기준 시점. 대상 부동산은 무슨 시점이라고요? 네,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다음은 안 틀리면 돼. 대상 부동산은 무슨 시점이다? 기준 시점. 됐나요?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비준 가액을 구하는 건데 이 비준 가액은 사례 부동산이 거래했던 금액을 뭐라 불렀습니까? 사례가액. 사례가액에다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조정은 어떤 걸 하냐면 시점 수정.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얘는 5년 전에 거래가 됐잖아요. 그러다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 시점 수정이라 그럽니다.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조정하는 걸까요? 기준 시점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물가 조정하는 거예요. 물가 조정. 5년 동안 물가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걸 조정해줘라 이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물가가 안 변했대. 물가가 안 변하면 시점 수정 할까 안 할까? 안 한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 시점 수정은 물가 변한 걸 조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물가가 안 변했대. 그럼 시점 수정 할 필요가 있어 없어? 당연히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되지. 자, 그 다음 순서가 좀 사정보정이 먼저 나오면 좋은데 순서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사정보정이 있습니다. 사정보정. 사정보정. 이 건물이 보니까 5년 전에 거래가 있었는데 형님하고 거래를 했대. 형님하고. 그 형님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싸게 판 거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죠. 아까 제가 부동산 가격의 특징할 때 부동산 가격은 특수한 동기나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사정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자, 이 사례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사례 부동산으로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례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 거는 사례로 쓸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들도 사례 부동산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나중에 그런 거는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지금 그냥 한 방식만 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걸 수정해라. 또 지역 요인을 비교해라. 왜냐하면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하고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해라. 지역 요인을 수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물론 다른 내용들도 알아들을 게 있지만 지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이거는 만약에 10층짜리인데 얘는 9층일 수도 있거든. 맞아요? 다르죠? 이걸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준 가액을 구하는 건데 사례 부동산의 거래 금액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각종 수정 작업을 해서 최종적인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이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하고 차별성 있는 걸 해야 돼요? 유사성 있는 걸 해야 돼요? 유사성 있는 걸 해야 되겠죠? 그럼 기왕이면 이 거래 시점이 기준 시점하고 가까운 게 좋아? 먼 게 좋아? 가까운 게 좋죠. 그래서 시점 수정을 시간의 유사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가까울수록 좋다. 사례를 선택할 때는 시간적으로 비슷한 거를 골라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인데요. 자, 만약에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상업지역인데 여기서 농촌 가서 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지역요인 비교를 위치의 유사성이라고도 그래요. 즉 사례 부동산은 시간적으로도 유사하고 위치적으로도 유사한 것을 골라라 이런 뜻입니다. 얘가 10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데 3층짜리 목조 건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물적 유사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례 부동산을 수집할 때는 이렇게 유사한 것들을 골라야 된다. 유사한 거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자, 만약에 이 사례 부동산이 5년 전에 거래됐다 그랬잖아요. 이 거래 시점을 몰라. 언제 거래됐는지를 몰라. 비슷하긴 엄청 비슷한데 언제 거래됐는지 거래 시점을 몰라요. 거래 시점을 알 수 없으면 사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례로 쓸 수 없습니다. 사례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 시점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54페이지 보시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 나와 있는데 쭉 나중에 읽어보세요. 편하실 때. 이것도 사실은 계산 문제가 잘 나옵니다.
지금 제가 하고 3방식에서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에서 계산 문제가 잘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그래서 이론적인 거는 기본적인 개념 정도에 충실하고 나중에 우리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계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대비를 해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계산 문제를 싫어하기 때문에 거의 뭐 찍는다고 보면 되죠. 그러다 네. 근데 지금부터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포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까지 봤습니다. 이 수익환원법은 좀 어려워요. 어렵고 시간적으로 지금도 안 되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1월 달부터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하죠. 네.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2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2시까지. 네. 3시간 하다가 4시간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 11월, 12월 달도 필기하고 있잖아요. 1월 달에도 꼭 필기를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아요. 필기하기가 번거롭다. 내가 수업 시간에 강의를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난 필기하는 게 좀 시간적으로 강의 들으면서 따라 적기가 힘들더라. 그런 분들은 뭐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뭐 동영상을 좀 나중에 그리고 1, 2, 3, 4월까지는 개론하고 민법은 동영상을 좀 많이 볼 거를 권합니다. 우리 학원 강의 동영상 있죠? 네. 4월까지는요. 1차 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4월까지는 동영상을 많이 보시면 좋아요. 좀 배속을 빨리 했으라도 가능하면 제 말씀드리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일화가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한 분이 학원에 5월 달쯤에 왔어요. 이 앞에 앉은 분이 여자분인데 이 앞에 다 앉아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5월 달에 학원을 왔는데 1, 2차를 같이 해요. 너무 공부하기 힘들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길래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일단 많이 보라 그랬거든요. 3번 정도는 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 장점이 시킨 대로 해. 시킨 대로 해. 그래가지고 계속 동영상을 3번 봐라 그랬더니 더 봐버린 거야. 그래도 이분이 어떠냐면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뭘 얘기할지 다 알아. 근데 대사를 다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보다 앞서서 얘기해요. 뭐 이렇게 딱 적잖아요. 그럼 적산 가이가 막 불러 여기서 지가 그냥 받아 적는 사람 같아. 실화입니다. 실화. 네. 엄청나게 점수 잘 나왔습니다. 말 하나 많아지. 내가 적는 대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시험 보나 많아지 뭐 개론 90점씩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동영상을 좀 4월까지는 좀 1차라도 좀 많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보다 보면 이제 5월달 되잖아. 동영상을 많이 본 사람 5월달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좀 시건방져져요. 내가 뭔 얘기할지 다 알거든. 자세가 일단 편안해집니다. 일단 필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때 조심할 거 뭐냐면 교만하면 안 돼. 네? 아시겠죠? 제가 잘하는 말 중에 자신감은 잃지 말되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 시험은 자신감은 잃으면 안 돼요. 하지만 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학원을 안 나와. 집중을 안 해. 왜? 다 아는 얘기라 생각해.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우를 많이 범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나 처음 왔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라 그럽니다. 저 내가 다 아는 얘기거든. 근데 제가 봐서는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본인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주 위험하거든. 나는 모른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은 어찌 보면 처음 딱 오신 분들이 합격을 더 잘합니다. 새내기들이거든. 시킨 대로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우리가 세월이 들어가면 조금의 그런 게 들어가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아는 얘기인데 다음 주 수업은 내가 잘 아는 부분이니까 안 올란다. 안 오긴 뭘 안 와. 10개를 얘기하는데 8개를 아는 얘기더라도 2개를 모르는 얘기가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끝이 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양보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아는 거야. 뭐 다음에도 듣지 뭐. 특강 뭐 다 아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게 별로 안 좋아요. 한 번에 딱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1, 2, 3, 4월은 동영상을 좀 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잘 때도 듣고 막 신압으로 들으세요. 차 타고 다니면서도 듣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용어가 익숙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귀가 열린단 말이야.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2차 과목까지 동영상을 바꾸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2차 과목은 내가 학원을 못 왔을 때 결석한 날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1차 과목들은 가능하면 4월까지 동영상을 3번 이상 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럼 5월달 되면 벌써 달라집니다. 공부 자체가.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